저 좀 이상해요. 자꾸 어지럽고 민호 오빠가 준 영양제 먹고 나서부터. 이 음성 메시지를 들은 건 딸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 딸이 혼수 상태에 빠진 뒤였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급성 약물 중독이 의심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딸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완벽해 보였던 사위의 진짜 얼굴을 밝혀낸 한 어머니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늦게 눈치챘더라면 제 딸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결혼한 지 겨우 1년 만에요. 모든 건 작년 10월 15일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희, 올해 65살입니다. 남편을 잃고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둘이에요. 큰딸 수연이와 작은아들 진우. 둘 다 30을 훌쩍 넘긴 나이죠. 아들 진우는 38살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문제는 큰딸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올해 40살이에요. 40살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 못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수연이는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승진하고 프로젝트 따내고 해외 출장 다니고 그렇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30이 됐고 다시 정신 차려보니 40이 된 거예요. 엄마, 저 이제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몇 년 전 명절날 수연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울면서 한 말입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가 일만 하느라 정작 자기 인생은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요. 괜찮아, 수연아.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그렇게 딸을 다독였지만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40살 여자가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10월 어느 일요일 오후 수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소개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대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가웠어요. 드디어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요. 나이는 42살이고요. 사업하는 분이에요. 사업? 무슨 사업? 무역업이래요. 집안도 괜찮고 사람도 되게 좋아요, 엄마. 딸의 목소리에는 10대 소녀 같은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40살까지 혼자 지내느라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언제 올 거야? 다음 주 일요일 점심때요. 엄마, 제발 이번엔 괜찮다고 해주세요. 딸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발 이번엔이라는 말 속에 딸이 그동안 얼마나 조심스러워 했는지가 느껴졌거든요. 아마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제가 못마땅해 했던 게 기억에 남았나 봅니다. 알았어, 수연아. 엄마가 마음 활짝 열고 만날게.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머니의 직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 일요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부산을 떨었어요.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치고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준비했습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새로 손질했어요. 정오쯤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수연이와 그 남자가 함께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그 남자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얼굴에 정갈한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고요. 인사하는 태도도 공손했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어서 오세요. 수연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면서 슬쩍슬쩍 그 남자를 관찰했어요. 강민호라는 사람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예의도 바르고 옷차림도 단정하고 제가 차려놓은 음식을 보더니 와, 어머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수연 씨가 복이 많네요라고 하는 말투도 자연스러웠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자주 해본 거라서. 아니에요. 이건 정성이 느껴져요. 수연 씨가 어머님 요리 솜씨 자랑하더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칭찬도 적당히 하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하고 수연이를 대하는 태도도 다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묘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마치 너무 잘 연습한 연극을 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모든 말과 행동이 완벽한데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진짜 사람 같지 않고 마치 누가 프로그래밍해 놓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호 씨는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무역업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주로 동남아 쪽이랑 거래하고요. 그럼 해외 출장도 자주 가시겠네요? 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가는 편이에요. 다만 수연 씨 만나고 나서는 출장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어요. 다정해 보였지만 저는 그 눈빛 속에서 뭔가 다른 걸 봤습니다. 계산적인 느낌이랄까요? 엄마, 민호 씨 좋은 분이시죠? 수연이가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제가 느낀 이상한 느낌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좋은 분 같구나.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금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셔서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요. 애들이 자주 와서 보고요. 그래도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텐데. 혹시 수연 씨랑 제가 결혼하게 되면 어머님도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수연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호 씨, 그건 엄마 의향도 여쭤봐야. 아니,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당연히 모셔야죠. 제 부모님도 제가 모시고 살고 있고요.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딱 며느리감을 찾는 어머니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수연이가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40살까지 기다린 딸이 드디어 만난 사람인데 제가 무슨 근거로 반대할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딸이 결혼하는 게 아까워서 트집 잡는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갑 속에 늘 넣고 다니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연이가 5살 때 찍은 생일 사진이었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사진이 많이 낡아서 가장자리가 해졌지만
저는 이 사진을 35년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널 지켜줄게. 사진 속 딸에게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말이 예언처럼 현실이 될 줄은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수연이와 강민호는 정식으로 약혼을 했어요. 결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다음해 3월이었죠. 석 달 동안 저는 강민호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은 완벽했어요. 수연이한테 잘해주고 저한테도 예의 바르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좋은 사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가끔 강민호가 수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 같았어요. 그리고 제 눈이 마주치면 금방 표정을 바꿔서 다정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엄마, 민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죠? 어느 날 수연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잘 만났어. 저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잘 만난 걸까? 왜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걸까?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월 어느 토요일 양가 상견례가 있었어요. 강민호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시내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민호가 혼자 왔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해외에 계셔서 오늘 못 오신대요. 해외에? 네, 아버지가 사업 관계로 싱가포르에 계시거든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수연이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들 결혼식이 한 달 앞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럼 결혼식 때는 오시겠죠? 물론이죠, 어머님. 부모님도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강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진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너 수연이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좋은 거 아니에요, 엄마. 누나도 좋아하시고. 근데 엄마는 왜인지 그 사람이 믿음이 안 가. 엄마, 누나가 40살까지 기다린 건데 너무 깐깐하게 보지 마세요. 아들마저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강민호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무역회사 이름을 쳤는데 이상하게도 제대로 된 정보가 안 나왔어요. 홈페이지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강민호 이름으로 검색해도 별다른 게 안 나왔고요. 혹시나 싶어서 SNS도 찾아봤는데 강민호는 SNS를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시대에 사업하는 사람이 SNS를 안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불안한 느낌뿐이었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3월 첫째 주 토요일,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서울 시내 한 웨딩홀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는 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딸을 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울지 마세요. 화장 다 번져요.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연아, 행복해야 한다. 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딸의 웃는 얼굴을 보니 제 불안감이 기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또다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객석을 보니 신랑 쪽 하객이 거의 없었어요. 신부 쪽은 제 친구들과 수연이 친구들, 회사 동료들로 가득했는데 신랑 쪽은
딱 1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어색해 보였어요. 진짜 친구나 가족 같지 않고 마치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부모님은 끝내 안 나타났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해외 일정이 취소가 안 돼서. 강민호가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실망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아들 결혼식에 부모가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엄마, 괜찮아요. 나중에 인사드리면 되죠. 수연이는 태연한 척했지만 눈가가 붉어진 걸 저는 봤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하객들과 인사하고 사진 찍고 웃고 떠들었어요. 수연이와 강민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신혼여행을 가는 수연이를 배웅하면서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수연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엄마한테 꼭 연락해. 엄마, 왜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딸은 웃으며 떠났지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다는 걸요. 결혼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6월 중순쯤이었어요. 날씨가 무척 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신혼집에서 민호 씨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호 씨는 어떠니? 잘해주니? 네, 너무 잘해줘요. 제가 퇴근하면 저녁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딸의 말을 들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완벽한 남편이라는 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친구 명숙이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명숙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차 마시고 수다 떨곤 했죠. 정희야, 우리 오늘 백화점 갈까? 여름 옷 좀 보게. 좋지. 그럼 거기서 만나자. 우리는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명숙이는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 오늘 되게 예쁘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무슨 소리야? 그냥 옷 좀 새로 입었을 뿐이야. 우리는 6층 여성복 매장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옷도 입어보고 신발도 신어보고 1시간쯤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8층 레스토랑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7층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잠깐 저기. 뭐? 제 시선이 멈춘 곳에는 강민호가 있었습니다. 제 사위였어요. 까만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평소 입던 정장 차림이 아니라 처음엔 잘 못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키, 그 걸음걸이는 분명 민호 씨였어요. 명수가 잠깐만. 나 잠깐 내려볼게. 왜? 뭐 봤어?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내려가려다가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급히 7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명숙이도 황급히 따라왔고요. 7층은 명품관이었습니다. 가방, 시계, 보석을 파는 곳이었죠.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민호 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민호 씨는 한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하이힐을 신었어요. 두 사람은 명품 가방 매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진열대에 있는 가방을 가리키며 뭔가 말했어요.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직원을 불렀습니다. 직원이 그 가방을 꺼내서 여자에게 보여줬죠. 여자는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좋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의 팔에 매달렸어요. 민호 씨는 웃으며 여자의 어깨를 감쪽 안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 장면이 뭐죠? 저건 대체 무슨 상황이죠? 정희야, 저 사람 내 사위 아니야? 명숙이도 알아본 거였어요. 맞아. 저 사람이 민호야. 그럼 저 여자는? 모르겠어. 처음 보는 사람이야. 민호 씨는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계산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몇 분 뒤 직원이 예쁘게 포장된 가방을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여자는 기뻐하며 민호 씨에게 뽀뽀를 했어요.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가방을 들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저는 얼른 기둥 뒤로 몸을 더 숨겼어요. 민호 씨와 그 여자는 손을 잡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희야, 괜찮아? 명숙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저게 뭐야, 대체? 일단 앉자. 여기 벤치 있으니까. 명숙이가 저를 매장 앞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수연이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겠지. 근데 뭐라고 말해? 내가 백화점에서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고? 그래도 알아야 하잖아. 저게 바람이면 어떡할 거야? 명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딸한테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수연이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오히려 저를 의심하지 않을까요?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그날 저는 명숙이랑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민호 씨가 그 여자의 어깨를 안던 모습, 여자가 민호 씨에게 뽀뽀하던 모습, 분명히 이상한 거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연아, 지금 시간 괜찮니?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니, 그게 엄마가 오늘 백화점에 갔었는데. 백화점요? 뭐 사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서 민호 씨를 봤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요? 오빠가 백화점에 왜요? 그게 여자랑 같이 있더라.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길게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가 7층에서 봤어. 민호 씨가 젊은 여자랑 같이 있었어. 그 여자한테 비싼 가방도 사주고. 엄마, 수연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거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민호 씨였어. 명숙이 이모도 같이 봤어. 엄마가 왜 그러세요? 오빠가 바람 피울 사람 같아요? 수연아,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슬퍼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제가 행복한 게 그렇게 싫으세요? 제가 결혼해서 엄마 곁을 떠난 게 그렇게 서운하세요? 아니야, 수연아. 엄마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자꾸 오빠를 의심하세요? 결혼식 때도 그러시더니 이제는 바람 핀다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수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정말로 봤어. 그 사람이 다른 여자 어깨를 안고. 그만하세요, 엄마.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엄마 말 안 들을 거예요.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 본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뚜. 신호음만 들렸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질투하는 엄마로 봤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니.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오빠한테 미안해요. 저 이제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이 절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민호 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신가 했더니 민호 씨였어요. 어머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민호 씨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호 씨는 소파에 앉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어제 수연한테 무슨 말씀 하셨다면서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응, 내가 백화점에서 널 봤거든. 아, 그거요? 민호 씨가 웃었습니다. 여유로운 웃음이었어요. 그거 제 사촌 동생이에요, 어머님. 사촌 동생? 네.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잠깐 들어온 거예요. 생일 선물 사주려고 같이 백화점 간 거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설명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요. 그런데 너무 친밀해 보이던데. 어깨도 안고.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가족끼리도 스킨십 많이 하잖아요. 민호 씨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어요. 어머님, 혹시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왜 수연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민호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수연을 정말 사랑해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라는 걸. 민호 씨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이런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연이가 힘들어하니까요. 그리고는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제가 본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연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과 연락이 끊긴 채 혼자서만 불안해했어요. 명숙이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습니다. 명숙아, 나 어떻게 하지? 수연이가 내 전화를 안 받아. 민호 씨가 뭔가 수작을 부린 것 같은데. 정희야, 이거 심각한 것 같아. 사람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사람? 무슨 사람? 사립탐정 있잖아. 그 사람 한번 알아봐. 탐정까지 써야 하나. 수연이 위험할 수도 있어. 정확히 알아야지. 명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탐정을 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사위를 미행하고 조사한다는 게 그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지갑에서 수연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때 찍은 생일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 수연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지켜야겠다고. 저는 그 사실을 딸에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젊은 여자와 함께 명품 쇼핑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했죠. 오늘은 그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됐는지요. 딸이 제 전화를 받지 않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아들 진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누나가 내 전화를 안 받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엄마, 누나한테 무슨 말씀하셨어요? 백화점에서 민호 씨를 봤다고 했지. 다른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거 확실해요? 정말 형부였어요? 그럼 내가 잘못 봤겠니? 명숙이 이모도 같이 봤어. 엄마, 형부가 바람 피울 사람 같아요? 누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진우야, 엄마는 내 누나가 걱정돼서 그래. 뭔가 이상해.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엄마가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뭐? 누나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많이 외로우셨잖아요. 혹시 그래서 누나 질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내 누나를 질투해?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면 왜 자꾸 형부를 의심하세요? 결혼식 때도 그러시더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도 딸도 모두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진우야,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누나 힘들어해요. 제발 형부 좀 믿어주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날 밤 저는 명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명숙아, 나 어떡하지? 애들이 다 내 편이 아니야. 정희야,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사립탐정 알아보라고 했잖아. 근데 탐정을 쓴다는 게 만약에 들키면 어떡해? 들킬 일 없어. 전문가들이잖아. 정확하게 알아봐야 해. 명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 알아볼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으로 사립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곳이 나왔지만 어디가 믿을 만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명숙이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명숙아, 너 아는 데 없어? 내가 아는 언니가 예전에 남편 바람 피워서 탐정 썼다는데 그분한테 물어볼까? 그래, 부탁해. 이틀 뒤 명숙이가 연락처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빛 심부름센터입니다. 아, 저기. 사람 좀 알아봐야 할 일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신가요? 제 사위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서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 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이었어요. 한빛 심부름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책상에 앉은 남자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그분 앞에 앉아서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민호 씨와 딸의 결혼, 결혼식 날의 이상한 점들, 백화점에서 목격한 장면까지. 그분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메모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강민호 씨의 신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기본 정보는 나올 겁니다. 다만 어르신. 네. 가족분들이 아시면 안 되겠죠? 네, 절대로요. 딸이 알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비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사위를 미행시키고 조사하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딸과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아들도 제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신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민호 씨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 수연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수연이는 저를 보더니 냉랭하게 인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딸이었지만 반가운 얼굴은 아니었어요. 들어와.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민호 씨가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엄마 앉으세요. 수연이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민호 씨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고요. 무슨 일이니?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차가웠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뭐가? 있지도 않은 일을 보셨다고 하시고 저한테 이상한 말씀하시고. 수연아, 그게. 엄마,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왜? 민호 씨가 가방을 열더니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알아봤는데요. 어머님 나이대에 건망증이나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대요. 나는 건망증 없어. 우울증도 아니고. 하지만 민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자주 헷갈리시잖아요. 저를 백화점에서 봤다고 하셨는데 그날 저는 회사에 있었어요. 민호 씨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사 출입 기록이었어요. 그날 날짜에 민호 씨가 회사에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백화점에서 봤는데 어떻게 회사 기록이 있을 수가 있죠?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민호 씨가 회사 동료한테 부탁해서 만든 가짜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 저도 걱정돼요. 요즘 엄마가 이상하세요. 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연아, 엄마는 멀쩡해. 내가 분명히 봤어. 민호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건 치매자가 진단 테스트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치매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저를 믿지 않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엄마, 제발 병원 한 번만 가봐요. 검사만 받아보세요. 수연아. 민호 씨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건강검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연이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알았어. 갈게.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두 사람이 더 의심할 것 같았으니까요.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교묘하게 제 말을 거짓말로 만들고 가족들이 절 의심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정말로 병원에 갔습니다. 수연이와 민호 씨가 함께 따라왔어요. 신경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하는 단어 3개를 기억하세요. 네. 사과, 비행기, 연필. 기억하셨죠? 네, 사과, 비행기, 연필.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간단한 계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호 씨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에요. 치매는 아닙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저는 멀쩡했던 거예요. 하지만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보호자분 말씀으로는 최근에 망상 증세가 있으시다고 하던데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망상이요? 없는 일을 보셨다거나 의심이 많아지셨다거나. 저는 민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민호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제가 본 게 진짜예요. 어르신, 혹시 우울증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날 저는 우울증 검사지를 한 묶음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치매가 아니면 우울증, 우울증이 아니면 망상증. 저는 집에 돌아와서 그 검사지를 전부 찢어버렸습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며칠 뒤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나오실 수 있으세요? 조사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사무소로 갔습니다.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어르신, 강민호 씨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일단 강민호 씨가 운영한다는 무역회사, 실체가 없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영업하는 흔적이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그럼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호 씨 명의로 된 부채가 꽤 있습니다. 대출, 카드 빚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네. 그리고 최근에 따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흔적도 있고요. 수연이 명의로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민호 씨가 사업가가 아니었다니. 빚이 있다니.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니. 더 조사해 주세요. 제발이요. 알겠습니다. 며칠 더 시간을 주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어. 내가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이걸 딸한테 어떻게 말하죠? 또 안 믿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지갑에서 수연이 사진을 또 꺼냈습니다. 5살 때 생일 사진. 이제는 낡아서 가장자리가 다해진 사진이었어요. 수연아, 엄마가 너를 지킬게. 아무도 안 믿어도 엄마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진우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진우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 할 건데 엄마도 오세요. 가족 모임? 네, 누나네도 오고 우리 식구들도 모이기로 했어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 모임. 그곳에서 또 뭐라고 할까요? 저를 병원에 보내자고 할까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가서 딸을 봐야 했어요. 딸이 정말 괜찮은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딸과 민호 씨가 벌써 와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수연이가 저를 맞았지만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습니다.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민호 씨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상한 소리 하시나요? 라는 뜻이었죠.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들네 가족, 딸, 민호 씨, 그리고 저 5명이 둘러앉았어요. 처음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날씨 이야기, 일 이야기. 그런데 디저트를 먹을 때쯤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좀 어떠세요?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응, 다녀왔어. 아무 문제 없대.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민호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치매 검사는 정상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런 말 안 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스트레스 받으실 일 있으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없어. 그럼 왜 자꾸 형부를 의심하세요? 진우야, 엄마는. 엄마, 솔직히 저희도 걱정돼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 어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하지만 엄마 혼자 계시면 또 이상한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아들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라니. 내가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니?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데? 너희들 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지?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수연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나는 미친 사람 아니야. 내가 본 게 진짜라고. 어머님, 민호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도 어머님이 이상하다고 안 했어요. 다들 어머님 걱정하는 거예요. 완벽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저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엄마. 딸이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가족들이 모두 저를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명숙이었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명숙아.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다 이야기했어요. 가족 모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숙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정희야, 힘들겠다. 근데 포기하면 안 돼.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그래, 알아. 탐정한테서 뭐 소식 없어? 며칠 안에 연락 온대. 그럼 그거 기다리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애들도 믿을 거야. 명숙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라도 괜찮아. 아무도 안 믿어줘도 괜찮아. 나는 진실을 밝혀낼 거야.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가족 모임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탐정 사무소에서는 아직 추가 연락이 없었고 딸과는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에 대해 뭔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름을 검색하고 회사 이름을 검색하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블로그를 발견했어요. 나를 망친 사람이라는 제목의 블로그였습니다. 몇 년 전에 쓴 글들이 있었는데 읽어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모든 게 사라졌다. 내 통장, 내 집, 그리고 내 인생. 그 사람은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의심하지 못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마치 제 이야기 같았어요. 블로그 주인의 프로필을 봤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이름,
38살 여자였어요. 저는 블로그에 쪽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블로그에 쓰신 그 사람이 강민호라는 사람인가요? 제가 꼭 여쭤볼 게 있습니다. 답장이 올까 말까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답장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혹시 피해자이신가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어머니입니다. 제 딸이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지은 씨는 흔쾌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틀 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은 씨는 키가 크고 마른 여자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힘들어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만나주셔서.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호라는 사람을 어떻게 아세요? 지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 제 전 남편이에요. 전 남편이라고요? 네. 5년 전에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했어요. 지은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33이었어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름 잘 나가고 있었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도 있었고요. 그러다 선 보는 자리에서 강민호를 만났다고 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무역업을 한다고 했어요. 집안도 괜찮다고 하고 제가 듣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엔 좋았어요. 저한테 잘해줬고 다정했고 완벽한 남편 같았어요. 그런데요, 석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제 도장을 몰래 쓴 거예요. 대출을요? 네, 3천만 원. 그리고 제 예금 통장에서도 돈이 계속 빠져나갔어요. 얼마나요? 6천만 원쯤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의 1억 원이 사라진 거였어요. 따지니까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곧 갚겠다고. 저는 믿었어요. 남편이니까. 하지만 안 갚았겠죠. 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지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거절하니까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차갑게 대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제 집 등기권리증이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 제 명의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집까지요? 네. 2억 원.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사라졌어요. 지은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었대요. 그 사람 전 부인들이요. 전 부인들이요? 네. 제가 세 번째 부인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요? 그럼 앞에 2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혼하고 나서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싶어서요. 지은 씨가 가방에서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조사한 자료예요. 어머님께 드릴게요. 파일을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김미선 씨. 31살에 결혼해서 1년 뒤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대요. 교통사고요?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많았대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고액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는 강민호였어요. 보험금은요? 3억 원 받았대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박수진 씨. 35살에 결혼해서
10달 뒤에 계단에서 떨어져서 사망했대요. 계단에서요? 네.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해요. 이것도 사고 직전에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은요? 5억 원. 저는 파일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일부러 경찰도 수사했대요.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모두 사고사로 결론 났고 보험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됐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였어요. 근데 저는 운이 좋았죠. 돈만 잃고 살아남았으니까.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블로그에 그 사람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혹시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 봐요.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싶었어요. 저는 파일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네요. 어머님 딸분이 벌써 결혼했다니. 지은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안 늦었어요. 제가 딸을 구할 거예요. 어머님, 그 사람 정말 위험해요. 겉으로는 완벽한 남자처럼 보이지만 속은 괴물이에요. 알아요. 저도 느꼈어요. 그 사람이 딸분 명의로 보험 들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꼭이요. 지은 씨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이요? 네. 그게 그 사람 수법이에요.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나면 부인 명의로 고액 생명보험을 들어요. 물론 몰래요. 그리고요? 그리고 1년쯤 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교통사고, 두 번째 부인은 추락사. 다 계획된 거였어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수연이도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어머님, 딸분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석 달이요. 지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석 달이요? 그럼 지금쯤 보험에 가입했을 거예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어머님,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그 사람은 보통 결혼 1년 안에 일을 끝내거든요. 1년이요? 네. 그래야 경찰이 의심 안 하니까요. 신혼부부잖아요. 누가 남편을 의심하겠어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그냥 충격이 너무 커서. 이해해요. 저도 진실을 알았을 때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지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분을 구하는 거요. 정말요? 네. 저는 못 구했지만 다른 사람은 구할 수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 씨는 강민호에 대해 아는 모든 걸 알려줬어요. 그 사람의 수법, 행동 패턴, 거짓말하는 방식, 그리고 중요한 정보도 줬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 연락처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그럼 아직도 옛날 번호 쓰네요. 제가 그 사람 통화 내역 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통화 내역이요? 네. 누구랑 자주 통화하는지 알면 단서가 될 거예요. 지은 씨는 정말로 도움이 됐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정보들을 알려줬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제가 조사하고 있다는 거요. 알아요. 조심할게요. 그리고 가족분들한테도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요. 그것도 알아요. 어차피 안 믿을 거예요. 지은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죠. 저도 그래요. 지금요. 우리는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위로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지은 씨가 있고, 명숙이가 있고, 탐정도 있고, 우리는 반드시 민호 씨의 정체를 밝혀낼 거야. 그날 밤 저는 탐정 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마침 잘 연락 주셨습니다.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강민호 씨가 따님 명의로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었더라고요. 지은 씨 말이 맞았습니다. 얼마짜리요? 총 8억 원이요. 8억 원이요? 네, 그것도 최근 2달 사이에 가입했어요. 제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보험 수익자가 전부 강민호 씨예요. 따님이 사망하면 강민호 씨가 8억 원을 받게 돼 있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건 수연이가 동의한 거예요? 아니요. 서명이 위조된 것 같아요. 필적이 좀 다르더라고요. 민호 씨가 딸 몰래 보험을 든 거였습니다. 그것도 8억 원이나 되는 고액 보험을요. 어르신, 이거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이에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하지만 따님이 위험하실 수도. 알아요. 근데 지금 신고하면 민호 씨가 빠져나갈 거예요. 확실하게 잡아야 해요. 탐정과 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8억 원. 민호 씨는 우리 수연이를 8억 원에 팔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 씨 말이 맞았어요. 그 사람은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수연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생일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 수연아, 엄마가 너를 지킬게. 절대로 그 사람한테 당하게 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명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명숙아,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은 씨를 만난 것, 전 부인들의 사망 사건, 수연이 명의의 8억 원 보험. 명숙이는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거 정말 위험한데. 수연이 목숨이 위험하잖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수연이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알려봤자 안 믿을 거야. 지난번처럼 또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거야. 그래도 알려야지. 목숨이 걸린 일인데. 명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리죠? 딸은 제 전화도 안 받는데요. 명숙아, 나 좀 도와줘. 당연하지. 뭘 도와주면 돼? 수연이를 만나게 해줘. 내가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수연이한테 연락해 볼게. 명숙이는 정말로 수연이한테 연락했습니다. 이틀 뒤 명숙이가 전화했어요. 정희야, 수연이가 만나겠대. 정말?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민호 씨는 빼고 만나자고 하더라. 그리고 내가 이상한 소리 안 하면 만나겠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아직도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알았어. 만날게.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 화요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돼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딸이 믿어줄까? 또 제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하나? 명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명숙아, 나 너무 떨려. 괜찮아. 증거가 있잖아. 이번엔 수연이도 믿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정희야, 힘내. 너 잘할 수 있어.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찻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찻집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수연이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엄마. 수연이는 저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주문하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무슨 말씀하시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수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수연아, 엄마 말 끝까지 들어줄 수 있니? 엄마가 또 오빠 험담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면 저 갈래요. 아니야. 험담이 아니라 진실이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지은 씨가 준 파일이었어요. 이것 좀 봐. 수연이는 짜증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읽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민호 씨 전 부인들 기록이야. 전 부인이요? 오빠가 결혼한 적 있었어요? 3번이야. 너랑 결혼하기 전에 3번 결혼했어. 수연이는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첫 번째 부인은 교통사고로 죽었어. 보험금 3억 원. 두 번째 부인은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어. 보험금 5억 원. 엄마, 이게 진짜예요? 그럼 지은 씨라고 3번째 부인이 준 거야. 그 사람은 다행히 살아남았어. 돈만 잃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탐정이 조사한 보험 증서였어요. 그리고 이것 봐. 내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야. 제 명의요? 응. 8억 원짜리. 내가 모르는 사이에 민호 씨가 가입한 거야. 수연이는 보험 증서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닌데요. 위조한 거야. 수익자 좀 봐. 수연이가 수익자란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강민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수연아, 민호 씨가 너를 죽이려고 해. 그리고 8억 원을 받으려는 거야. 엄마, 이게 무슨...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연아, 엄마 말 믿어줘. 제발. 하지만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저한테 잘해줬는데 잘해준 게 아니라 연기한 거야. 다 계획이었어. 그때 수연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 씨였어요. 수연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받지 마. 제가 말했지만 수연이는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민호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럽지만 뭔가 조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아, 지금 어디야? 어머님이랑 있어? 응. 무슨 이야기 듣고 있어? 그냥. 수연아, 어머님 말씀 믿으면 안 돼. 어머님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잖아. 민호 씨는 멀리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갈게. 거기서 움직이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아, 우리 빨리 가자. 민호 씨가 오기 전에. 엄마, 저 혼란스러워요. 알아. 근데 지금은 날 믿어야 해. 제발. 저는 수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이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 오빠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우리는 찻집을 급히 나왔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데리고 제 집으로 갔어요. 민호 씨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수연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수연아, 물 좀 마셔. 수연이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엄마, 그럼 오빠가 절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계획이었던 것 같아. 언제요? 보통 결혼 1년 안에. 지금 3달 됐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 수연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저 그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같이 해결하자. 그때 수연이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고 보니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뭔데? 1달 전부터 오빠가 저한테 영양제를 먹으라고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요. 영양제? 네. 근데 그거 먹고 나서부터 자꾸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았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연아, 그거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지금 당장 가서 가져와야겠다. 하지만 오빠가 집에 있을 텐데요. 그럼 내가 갈게. 너는 여기 있어. 엄마 혼자요? 명숙이 이모 데리고 갈게. 저는 명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명숙아, 급한 일이야. 나 좀 도와줘. 뭔데? 수연이네 집에 가야 해. 영양제 좀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응. 혹시 독극물이 들어있을 것 같아. 명숙이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30분 뒤 우리는 수연이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민호 씨 차가 없었어요. 외출한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가 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집안. 하지만 왠지 불안했어요. 명수가 빨리 찾자. 응. 우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위에 갈색 병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다. 명숙이가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희야, 이거 병원에서 검사 받아봐야겠다. 그래야지. 저는 병을 가방에 넣고 다른 것도 찾아봤습니다. 안방으로 갔어요. 민호 씨 책상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는데 잠겨 있었어요. 명수가 서랍이 잠겨 있어. 부셔야겠다. 그런데 그냥 부숴도 돼? 지금 그게 중요해? 수연이 목숨이 걸린 일인데. 명숙이가 드라이버를 찾아서 서랍을 따려고 하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얼어붙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민호 씨였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서랍을 뒤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리 딸 물건 가지러 왔어. 어머님께서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남의 집? 내 딸 집인데? 민호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수연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알 필요 없어. 어머님, 수연이한테 이상한 말씀하신 거죠? 이상한 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거야. 민호 씨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어머님, 진짜 끈질기시네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내 딸 죽이려는 계획 포기할 때까지. 민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다 알아. 내가 수연이 명의로 8억 원짜리 보험 들은 거, 전 부인들 죽인 거. 민호 씨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머님,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던가요? 헛소리가 아니야. 증거가 다 있어. 증거요? 민호 씨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법정에서 통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변호사 알아봤는데 어머님이 불법으로 제 집에 침입하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한테 거짓말 하신 것도 명예훼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야. 증명하세요. 법정에서. 민호 씨는 여유로웠습니다. 이미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가주세요, 어머님.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명숙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일단 나가자. 우리는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은 수연한테 다 말씀드릴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불법 침입하신 거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명숙이와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명수가 나 실수한 것 같아. 민호 씨한테 다 들켰어. 괜찮아. 중요한 건 영양제 가져온 거잖아. 그래도 걱정 마. 우리가 이길 거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민호 씨가 수연이한테 뭐라고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수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민호 씨가 집에 왔어. 오빠가요? 응. 우리가 집에 있는 걸 들켰어.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오빠가 저한테 전화할 거예요. 받지 마. 하지만 전화는 곧 왔습니다. 민호 씨였어요. 수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민호 씨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너 어디야? 왜 집에 없어? 잠깐 나왔어. 어머님이랑 있는 거지? 어머님이 우리 집에 불법 침입하셨어. 경찰 부를 뻔했어. 오빠. 수연아, 어머님 말씀 듣지 마. 전부 거짓말이야. 수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빠,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오빠 전에 결혼한 적 있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해? 대답해줘. 있어, 없어? 수연아, 그건 있다는 거네.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나 너무 혼란스러워. 오늘은 통화 못하겠어. 수연아. 수연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엄마.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엄마 말 안 믿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수연이를 제 방에 재웠어요. 제 침대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저는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때 생일 사진. 그때도 이렇게 제 품에서 잤었죠. 수연아, 엄마가 너를 지켰어.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너무 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민호 씨가 어제 비행기 표를 샀더라고요. 비행기 표요? 네, 일주일 뒤 싱가포르행이요. 편도로요. 편도요? 네.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일주일 안에 뭔가 벌어질 거라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르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민호 씨가 일주일 안에 뭔가를 하려고 해. 수연이를 절대 혼자 두면 안 돼. 수연이가 제 집에 머문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호 씨는 계속 전화했지만 수연이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없이 왔습니다. 수연아, 왜 전화 안 받아? 걱정돼.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오해야. 집으로 돌아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수연이는 그 문자들을 지우지 않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엄마, 오빠가 계속 연락해요. 무시해. 절대 만나면 안 돼. 근데 엄마, 우리 이렇게만 있을 순 없잖아요. 알아. 탐정이 증거 더 모으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보자. 셋째 날 오전 아들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진우야. 진우야, 왜? 누나 엄마 집에 있어요? 응, 있어. 형부가 찾고 있어요. 누나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온대요. 그래야지.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형부가 되게 걱정하던데. 걱정하는 척 하는 거야. 속지 마. 엄마, 또 시작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민호 씨가.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형부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진우야, 저 이제 엄마 편 못 들어드려요. 형부가 불쌍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진우 오빠 뭐래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아들마저 민호 씨 편이라니.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민호 씨와 아들 진우가 함께 서 있었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문 열지 마. 저 사람들 보내. 하지만 진우는 계속 배를 눌렀습니다. 엄마, 누나, 우리 그냥 얘기 좀 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형부가 사과하고 싶대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민호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수연이랑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안 돼. 돌아가. 어머님, 민호 씨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5분만요. 5분만 얘기하고 갈게요. 수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빠 말 한 번만 들어봐요. 안 돼. 위험해. 엄마, 진우 오빠도 있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수연이는 아직도 민호 씨를 완전히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진우와 민호 씨가 들어왔어요. 민호 씨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민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수연아. 민호 씨가 수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수연아, 미안해. 내가 어머님께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한 것 같아. 수연이는 말없이 민호 씨를 봤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다 얘기할게. 아니야, 수연아. 가면 안 돼. 제가 수연이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우가 저를 말렸어요. 엄마, 두 사람 애기 좀 하게 해줘요. 진우야, 너는 몰라. 민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형부가 뭘 잘못했어요? 누나한테 잘해주잖아요. 잘해주는 게 아니야. 다 계획이었어. 수연이를 죽이려고. 엄마. 수연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제가 결정할게요. 수연아. 저 오빠랑 집에 갈래요. 오빠랑 대화해보고 싶어요. 안 돼. 엄마, 제발요. 저 이제 어른이에요. 수연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연아, 제발. 엄마 말 들어. 엄마, 걱정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수연이는 민호 씨와 함께 나갔습니다. 진우도 따라 나갔고요. 저는 멍하니 닫히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제가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명숙이한테 전화했어요. 명숙아, 큰일 났어. 수연이가 민호 씨랑 갔어. 뭐? 정희야, 어떡해. 나도 몰라.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뭐라고 신고해? 증거도 아직 부족하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한테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내 누나 괜찮니? 네, 형부네 집에 잘 있어요. 그래. 엄마, 이제 그만 걱정하세요. 형부가 누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연이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집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오후 갑자기 수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아? 엄마. 수연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엄마가 정신과 치료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오빠가 알아봤는데 좋은 병원이 있대요. 수연아, 무슨 소리야? 엄마, 요즘 엄마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망상도 있으시고. 나는 멀쩡해. 엄마, 제발요. 치료 좀 받으세요. 수연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민호 씨가 시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민호 씨가 옆에 있니? 네. 그 사람이 시킨 거지? 아니에요, 엄마. 제가 걱정돼서. 수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너 지금 위험해. 엄마. 수연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발 병원 가주세요. 안 그러면 저 더 이상 엄마 못 봬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민호 씨가 수연이를 다시 조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거였습니다. 저를 병원에 가두고 수연이를. 저는 급히 탐정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뭔데요? 강민호 씨가 오늘 약국에서 수면제를 대량으로 샀어요. 수면제요? 네, 그것도 처방전 위조해서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빨리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명숙이한테 전화하고 지은 씨한테도 연락했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 수연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문 열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희야, 문 부셔야겠다.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힘껏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연아, 제발. 그때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수연이 목소리였어요. 저희는 경비실에서 마스터키를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이 엉망이었어요. 깨진 접시, 넘어진 의자. 그리고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민호 씨가 수연이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수연아. 저는 소리를 지르며 민호 씨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밀쳤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지은 씨와 명숙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지은 씨를 본 거예요. 지은? 오빠 오랜만이야. 지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내 범죄를 막으러 왔지. 민호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이 명숙이가 수연이를 끌어냈어요. 수연이는 기침을 하며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제가 수연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저를 알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호 씨가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식칼을 들고 나왔어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민호 씨가 칼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잔인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강민호 씨, 칼 내려놔요.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닥쳐. 내가 다 망쳤어. 나 때문이 아니야. 내가 한 짓 때문이지. 민호 씨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마. 경찰 부르지도 마.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민호 씨, 이미 끝났어. 경찰이 올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탐정이 증거 다 모았어. 내가 수연이 명의로 보험 들은 것, 전 부인들 죽인 것.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곧 경찰이 올 거야. 실제로 저희가 오기 전에 탐정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했었습니다. 민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사람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민호 씨가 저를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가 저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엄마. 칼이 수연이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수연아.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야.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는 칼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경찰이 민호 씨를 체포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수연이 팔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목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어르신, 오늘 있었던 일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목격한 것, 전 부인들 이야기, 8억 원짜리 보험, 영양제, 그리고 오늘 목 조르는 장면까지. 경찰은 꼼꼼하게 메모했어요. 증거 자료 있으신가요? 네, 탐정이 조사한 서류들 다 있어요. 그리고 이지은 씨도 증언해 줄 거예요. 지은 씨가 경찰서로 함께 갔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늦게까지 경찰서에 있었어요. 진술서를 쓰고 증거를 제출하고 사진을 찍고 수연이는 충격이 너무 컸는지 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말씀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다음 날 아침 아들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부가 체포됐다면서요? 그래.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저한테도 연락 왔는데. 진우야, 너도 경찰서 가야 할 거야. 증인으로. 형부가 뭘 했는데요? 저는 아들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전 부인들 이야기, 보험금, 살인 시도.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진짜예요? 그럼, 엄마가 거짓말하겠니? 저는 몰랐어요. 형부가 그런 사람인 줄. 이제 알았으니 됐어. 너도 속은 거야.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씀 안 믿고. 괜찮아, 진우야. 이틀 뒤 민호 씨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혐의는 살인 미수, 사기, 문서 위조였어요.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호 씨 통장을 조사했더니 수연이 명의로 받은 대출금 4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다 날렸더라고요. 그리고 수연이 명의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써버렸더래요. 명품, 술집, 다른 여자들 선물 사는데요. 수연이는 그 사실을 알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예요. 어떻게 이렇게 속았을까요? 수연아, 그 사람이 전문가였어. 너만 속은 게 아니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검찰이 민호 씨 과거를 더 파헤쳤더니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부인 차의 브레이크 라인이 누군가 일부러 끊었던 흔적이 발견됐대요. 당시에는 사고로 처리됐지만 재조사 결과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계단에 미끄러운 기름이 발라져 있었던 흔적이 발견됐대요. 민호 씨는 정말로 두 사람을 죽인 거였습니다. 한 달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수연이, 지은 씨, 명숙이 모두 법정에 갔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민호 씨를 봤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재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피고인 강민호, 기립하십시오. 민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검사 측 증인 신청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 이지은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은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5년 전에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니 제 돈을 몰래 빼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빼갔습니까? 현금 6천만 원, 대출 3천만 원, 그리고 제 집을 담보로 대출 2억 원. 총 2억 9천만 원입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도박이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요. 지은 씨의 증언이 끝나고 탐정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박수연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이 총 몇 건입니까? 5건입니다. 총액 8억 원이고 수익자는 모두 피고인입니다. 서명은 누가 했습니까? 필적 감정 결과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보험금을 언제 받으려 했습니까? 피고인이 구입한 싱가포르행 비행기 표가 사건 발생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 전에 범행을 마무리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구입한 수면제입니다. 의사 처방전을 위조해서 약국에서 구입했고 CCTV에도 찍혔습니다. 화면에 약국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민호 씨가 약을 사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피해자가 먹었던 영양제입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증인 박정혜 씨 나와 주십시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을 언제 처음 의심하셨습니까? 결혼식 때부터요. 신랑 측 하객이 너무 적었고 부모님도 안 오셨어요. 그 후에는요? 백화점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명품을 사주고 있었어요. 따님께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지만 안 믿었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제 딸이 걱정돼서 계속 조사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엄마 본능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네.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제 딸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냥 제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박수연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연이가 천천히 증인석에 섰습니다. 목에는 아직 멍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피고인이 증인의 목을 조른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저를 죽이려고 한 것 같아요.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보험금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1년만 참으면 됐는데라고도 했고요. 방청석에서 숨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으십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민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변명도 없었습니다. 재판은 3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더 많은 증거가 나왔고 전문가들의 증언도 있었어요. 심리학자는 민호 씨가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이코패스라고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민호 씨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결국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저희는 다시 법정에 모였습니다.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피해자 박수연과 결혼한 후
금전을 편취하고 고액의 생명보험을 위조 가입하여 살해를 기도하였다. 또한 과거 2명의 배우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정황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수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4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다. 선고가 끝났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지갑에서 수연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때 생일 사진. 이제는 너무 낡아서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소중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너를 지켰어. 수연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법원 밖으로 나오니 지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연 씨 수고하셨어요. 지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조금이나마 복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명숙이도 뛰어왔어요. 정희야, 이겼다. 15년이야. 명수가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했겠어. 당연한 거지. 우리 친구잖아. 아들 진우도 왔습니다. 엄마, 누나, 죄송해요. 제가 형부 편만 들었어요. 진우야, 괜찮아. 너도 몰랐으니까. 누나, 미안해. 진우가 수연이를 안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다 지나갔어. 우리는 그렇게 법원 앞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엄마랑 같이 살래요. 응? 혼자 사는 거 무서워요. 엄마 옆에 있고 싶어요. 그래, 좋아. 엄마도 내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제 딸을 지켰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는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15년 형을 받았으니까 아직 14년이 남았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교도소 관련 기사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밖에 없다는 게 안심이 되기도 해요. 수연이는 지금 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수연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목 조이는 꿈, 쫓기는 꿈. 비명을 지르며 깨곤 했어요. 엄마, 엄마. 괜찮아, 수연아. 엄마 여기 있어. 저는 딸을 안아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낮에도 힘들어했어요. 남자만 보면 움찔했고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놀랐습니다. 엄마, 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천천히 나아질 거야. 저는 수연이를 정신과 상담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치료하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았어요. 저도 함께 가족 상담을 받았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악몽 횟수가 줄었고 낮에도 조금 더 편안해 보였어요. 수연이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예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대요.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하고 가끔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엄마,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것밖에 못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아니에요. 엄마한테 너무 많이 기대고 있어요.
수연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사실 저도 힘들었습니다. 밤에 수연이 악몽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딸 걱정에 가슴이 조였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수연이도 무너질 테니까요. 명숙이가 큰 힘이 됐습니다. 정희야, 오늘 산책 좀 하자. 너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명수가, 나 수연이 두고 나갈 수 없어. 수연이는 내가 봐줄게. 너 좀 바람 쐬고 와. 명숙이는 자주 집에 와서 수연이랑 같이 있어줬어요. 저는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지은 씨도 가끔 연락했어요. 어머님, 수연 씨 어때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시간이 약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지은 씨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기뻤어요. 수연이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아들 진우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누나, 오늘 뭐 먹고 싶어? 내가 사올게. 아무거나. 아무거나는 없어. 치킨? 피자? 중국집? 진우는 누나를 웃기려고 노력했어요. 가끔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수연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조금씩 안심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이는 여전히 남자를 두려워했어요. 진우나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대화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저 평생 이럴까봐 무서워요. 아니야. 넌 점점 나아지고 있어. 근데 언제쯤이에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 천천히 가도 돼. 수연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어느 날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말 진작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수연아, 그런 생각하지 마. 저 때문에 엄마도 고생하시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호 씨가 나쁜 거지. 하지만 저는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수연아, 엄마가 한 가지 말해줄게. 네. 엄마는 내가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해. 내가 옆에 있어서 행복해. 엄마, 완벽하게 회복 안 해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우리 함께 있잖아. 수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1년이 되던 날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수연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어요. 그 중에서 지갑에 넣고 다니던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생일 사진. 이제는 너무 낡아서 가장자리가 다해지고 색도 바랬어요. 엄마, 그거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응. 엄마 지갑에 35년 동안 있었어. 수연이가 사진을 만져봤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네요. 그때도 귀여웠고 지금도 예뻐. 저는 새 앨범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이 사진 여기 넣자.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차례야. 새로운 추억이요? 응. 우리 앞으로 행복한 날들 많이 만들자.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뭐해? 비밀이에요. 1시간쯤 지나니까 수연이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일이 일주일 뒤였거든요. 아직 생일 안 됐는데? 미리 축하해요. 작년에는 못 챙겨드렸잖아요. 작년 제 생일은 재판 준비로 바빴을 때였어요. 고마워, 수연아.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66개는 너무 많으니까 대표로 6개만 꽂았어요. 엄마, 소원 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수연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초를 불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말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빌었어.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힘든 딸인데 엄마는 저만 생각하시네요. 당연하지. 엄마니까. 저도 소원 있어요. 뭔데? 엄마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어요. 수연이는 여전히 가끔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었어요. 일주일 뒤 진짜 제 생일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진훈의 식구들이 왔고 명숙이도 왔어요. 지은 씨도 초대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다들. 저희는 집에서 조촐하게 파티를 했어요. 수연이가 준비한 음식들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진짜 대단해. 혼자서 다 해냈잖아. 혼자 아니었어. 너희들이 다 도와줬잖아. 그래도 내가 포기 안 했으니까 가능했지. 지은 씨도 거들었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수연 씨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 목숨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수연아, 엄마가 저를 믿어주고 포기 안 하셔서 제가 살아있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엄마는 그냥 엄마 역할을 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는 영웅이에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밤이 되어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수연이와 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오늘 행복했어요. 엄마도 행복했어? 저희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 하지만 우리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저 아직도 무서워요. 혹시 오빠가 민호 씨가 나오면 어떡하나? 14년 남았어. 그때쯤이면 우리 훨씬 강해져 있을 거야. 그럴까요? 그럼. 그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엄마가 다 준비해 둘게. 수연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저 지금도 가끔 악몽 꿔요. 그리고 남자 무서워요. 언제 나을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나으면 돼. 급할 것 없어. 근데 이러다가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살면 어떡해요? 괜찮아. 결혼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잖아. 하지만 수연아, 엄마가 내게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뭔데요? 그냥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것만. 수연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수연이는 아직도 힘들어하고 저도 가끔 불안합니다. 밤에 문 잠그고 또 확인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해피엔딩일지도 몰라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인 엔딩. 저는 제 딸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엄마니까요. 만약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능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건 보통 맞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도 안 믿어줘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지갑에서 수연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이제는 새 앨범에 넣었지만 가끔씩 꺼내서 봐요. 5살 수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1살 수연이도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